자, 오늘도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건축 법규 수업으로 여러분들 총칙의 단원을 학습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총칙은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여러분들. 건축법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걸 먼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용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국어사전에서 말씀을 하는 사전적 의미라는 뜻을 많이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 법규에서 얘기하는 건 국어사전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전적 의미를 뜻하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의 대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범위를 저희는 용어라고 보통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뭐 단원이 여러 가지가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 지나가는 단원마다 각각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나오면 학습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사료가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쭉 저랑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시면, 자, 목적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그 다음 용도 등을 정해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키므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이바지한다라고 지금 교재에서 읽어낼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한번 적어보시면 결국 건축물에 해당되는 대지, 그 다음 구조, 그 다음 설비, 그 다음 용도, 다음과 같은 이 네 가지를 저희가 규제를 하게 되면 그 규제에 의하여 지금 보이시는 안전,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 환경, 그 다음에 미관이 향상이 될 거고, 예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취지를 정리하는 건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대지, 구조, 설비, 용도를 규제하면 안전과 기능과 환경의 미관이 향상이 될 거고요. 그 향상이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것만 대충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 용어의 정의라는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진행이 되실 텐데요.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한 걸 이제 하나씩 저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대지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땅을 이렇게 그어보시면 여러 가지로 숱하게 쪼갤 수 있습니다. 그 쪼개면 그 쪼갰던 최소의 단위를 보통 저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보통 필지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대지, 토지를 나눴을 때 최소 단위를 필지라고 하는데, 이 필지 하나에는 하나의 지목도 있고 하나의 지번도 존재하게 되죠. 여러분들 집 주소가 있는 것처럼 땅에도 주소가 있는 겁니다. 지목은 뭐냐면 땅의 목적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 땅의 목적은 전, 답, 그 다음 과, 뭐 대지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나열이 됩니다. 총 29개의 지목이 여러분들 존재가 되는데, 그 지목 중에 저희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의 목적을 가진 땅을 저희는 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1대지는요, 원칙이 하나의 필지로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의 대지는요, 하나의 필지로만 이루어지는 게 원칙인데, 요 기억하고 니은을 보시면 2개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 여기에 필지가 있고 여기에 필지가 있는 걸 합쳐서 하나의 대지로 봐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그걸 합병, 다른 말로 합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누군가는 하나의 필지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그 필지를 잘라서 여기 2필지로 봐주라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 우리가 분할, 다른 말로 분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라는 것만 대충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 합필할 수 있는 조건과 분필할 수 있는 조건이 공간 정보 및 구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다 학습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그냥 합필도 할 수 있고 분필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건축물은
정의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저희가 건축법을 적용을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건축물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말이 토지에 정착돼 있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동이 된다.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건축물이 아닌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지붕과 기둥이 있어야 되고 지붕과 벽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요 1번, 2번에 부속되는 대문, 담장, 시설물.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뭐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도 전부 다 건축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왜 자꾸 이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저희는 내려야 됩니까? 라고 하시면 저희가 배우는 법률 이름 자체가 뭐예요? 건축법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건축법은 어디에만 적용을 하겠다. 건축물에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만 더 나가보면 건축물은 어느 땅에 지을 수 있습니까? 하면 토지 중에서도 어떤 토지에만, 지목이 대지에만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앞에서 대지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저하고 함께 나눴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순차적으로 흐름을 조금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건축물 자체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높이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건축물을 저희는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로 구분을 합니다. 얘 지금 나와 있는 기준이 시험 문제 잘 물어보니까 얘는 확실히 정의를 조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몇 층 이상? 30층 이상, 건축물 높이가 120m 이상을 얘기합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건축물 높이가 200m 이상을 얘기를 하겠죠. 그럼 요 두 개의 차이를 저희가 분명히 암기란 건 필요할 텐데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오른쪽에 와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걸 바운다리로 잡고 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일단 층수는 몇 층 이상? 30층 이상이어야 되고요. 높이는 120m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대충 요거 몇 배 차이가 나네? 4배 차이가 나네 라는 걸 눈치를 먼저 채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 가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학습을 하시겠지만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는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3m를 1층씩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층이면 대충 저희가 3m를 곱해봤더니 높이는 몇 메타 이상? 120m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고층 건축물의 기준이 요거 위에는 다 고층 건축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바운다리를 하나 더 그어 놓고요. 여기를 뭐로 볼 수 있어요? 초고층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고요. 200m 이상이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학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는 전부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초고층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중간에 있는 걸 저희가 뭘로 보겠다는 거죠? 준초고층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고층 건축물은 요 위에가 다 고층 건축물로 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준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의 정의는 누구이면서 고층 건축물이긴 하지만 50층 이상과 200m 이상은 초고층 건축물로 읽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고층 건축물 중에 누가 아닌 거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게 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범위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은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얘 정의를 확실히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제가 하나 우스갯소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주변에 고충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면요. 저는 그냥 바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3이 제일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층하면 뭔 꼭 기억하세요. 3을 연상시켜내시면 됩니다. 그럼 3이면 곱하기 4에서 120. 초고층이면 50층에다가 곱하기 4에서 200. 요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올게요. 건축물에 대한 얘기 중에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건축물에 뭐 일반 특정, 불특정 다수인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또한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자, 일단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되고, 그 다음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이라고 여러분들 돼 있을 겁니다. 시험에 출제가 정말로 잘 되니까 요 용도들은 꼭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작성이 되셔야죠. 암기가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걸 다 그냥 생차로 외울 수는 없으니까 제가 밑에 일타팁으로 하나 적어드렸을 거예요. 문, 종, 판, 숙, 운, 의라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문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고요. 종은 종교시설, 판은 판매시설, 숙은 숙박시설, 운은 운수시설, 의는 의료시설을 얘기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단서조항을 다시 한번 넣겠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동물원과 식물원은 제외가 되고요. 종교시설 전부 다 포함이 되고 판매시설 다 포함이 되고 숙박시설 중에는 관광 숙박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운수시설 중에는 뭐 여객용 시설인데 그냥 얘는 운수시설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의료시설은 종합병원만 해당되는 거니까 앞으로 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앞전에 제가 설명은 드렸었어야겠지만 하나만 추가로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말은 보일 텐데 여기 제가 중요한 말을 두 가지를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법규에서 이상, 그 다음 이하, 그 다음 초과, 그 다음 미만, 그 다음 넘는, 그 다음 이내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지금 선을 그어드린 거에 위에 부분들은 다 큰 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밑에 것들은 다 작은 걸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상이라고 하면 그 숫자를 포함하는 겁니까? 포함하지 않는 겁니까? 그걸 알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이상이면 포함하죠. 이하도 포함하죠. 초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만도 포함하지 않죠. 넘는이라고 하면 얘도 포함하지 않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이내라고 하면 얘는 포함합니다. 이 내용들이 아직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이해가 조금 안 되시면요. 앞에 글자를 따서 누구 들어가 있으면 이자가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포함한다라고 여러분들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정리하시는 건 접속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and란 게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or라는 게 있을 겁니다. 얘는 뭐뭐이고 뭐뭐뭐뭐 이렇게 적는 거고 얘는 뭐뭐이거나 아니면 또는이라고 해서 뭐뭐뭐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A and B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고 A or B라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뭐 또는이나 이거나일 수 있고 뭐뭐이고 뭐 B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조건은 두 조건을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는이라고 돼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시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1번 조사하고 2번 접속사에 대한 내용은 늘 마음속에 갖고 계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 준다중이용 건축물은요. 다중이용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기준이 조금 더 폭이 넓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앞전에서 얘기한 게 16층 이상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 판숙 운의 아무도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지 않으니까 큰 소리로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데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준은 바닥 면적 합계가 다시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1번부터 12번까지라고 해서 아까 저희가 외우셨던 그 내용의 2배가 됩니다. 요거까지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요걸 포기할 거다 싶으시면 전부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만이라도 다중이용 건축물만이라도 꼭 머릿속에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뭐 건축 설비라는 내용 요렇게 보이실 텐데 요 모든 내용도 다 정리하시기에는 너무나 양도 많고 벅찰 거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설비 시간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이제 지하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하층은 이렇게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는 당해층 바닥으로부터 가중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층을 얘기하게 됩니다. 뭐 지하층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으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림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면이 이렇게 있었을 때 건축물을 제가 이렇게 지어내면 보통 여러분들 요 위에 있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전부 다 지상층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제가 밑에를 빗금 쳐드리면 밑에는 전부 다 지하층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건축물을 이렇게 지어서 꼭 건축물의 층고하고 지표면이 일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표면을 이렇게 그려놓고, 자, 요렇게 표현을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빗금친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지상층이 맞고요. 빗금친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지하층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드린 부분은 지상층입니까? 지하층입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일반 분들한테 여쭤보시면요, 분명히 100분이면 100분 다 반지하층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법규에서는 반지하라는 용어는 없어요. 지상층 아니면 지하층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그 기준은 건축물의 층고가 지표면으로 들어간 높이의 반 이상이 들어가 있으면 깊게 들어갔구나, 지하층. 그렇지 않으면 지상층으로 보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지하층 얘기 나오시면 무조건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2분의 1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시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올게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발코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내부하고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을 목적으로 하고요. 건축물 외벽에 접해서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주택에 설치하는 이 발코니는요, 국토교통부령이 따르는 정확한 적합한 기준을 만들어내면 거실로의 용도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실 등으로의 용도 전환을 하게 되면 대피 공간의 기준, 밑에 보이는 이 대피 공간의 기준을 적합하셔야 될 텐데, 그 기준이 대피 공간은 바깥의 공기하고 당연히 접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우리가 화재가 생기면 불에 타 죽는 인명 피해보다는 아무래도 연기를 이렇게 들이마셔서 생기는 인명 피해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공기하고 접한다는 말은 환기에 대한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실내에서 보통 화재가 생기면 대피 공간은 여러분들이 대피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방화 구획, 화염의 확산을 막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실내하고 차단을 시키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대피 공간은 바닥 면적이 보통 우리가 각 세대별로 만들면 2해배 이상이 필요하고요. 인접 세대하고 공동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3해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건축물의 평면도를 제가 A세대, B세대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긴 A세대고 여기는 B세대입니다. 제가 점선을 표시하는 부분은 원래는 전부 다 발코니였어요. 그런데 위에서 얘기해드렸던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에 적합한 내용이었다면 저희가 발코니를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거실로 용도 전환, 확장을 할 수 있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뭘 따로 만들라는 거예요? 대피 공간을 하나씩 만들라는 거죠. 그럼 너는 지금 각 세대별로 만드는 거니까 얼마 이상? 2해배 이상씩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A하고 B의 세대가 공동으로 같이 만들려면 각각 2해배, 2해배니까 4해배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A, B가 둘이가 너무 친하니까 1m의 제곱을 조금 빼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만들면 3해배, 각 세대별로 만들면 2해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니까 그 내용만 조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구조부 얘기로 넘어갑니다. 주요 구조부는요, 구조가 주요한 거구나 라고 해서 읽어보시면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저희가 묶어서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주요 구조부라고 하니까 앞에 구조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중을 받는 부재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데 법규에서 얘기하는 주요 구조부는요, 하중 부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이 났을 때 방제적 부재를 얘기합니다. 방제도 좋고 뭐 방화도 좋죠. 이런 구조를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면 하중 부재였다면요.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집안으로 전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부재는 여러분들 누구예요? 기초죠. 하중이다 하면 기초가 가장 우선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당연히 누가 없어요. 기초가 안 보이죠. 아, 그러니까 요거는 하중 부재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이 6개를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선생님들 보통 제 꿈은 건축물을 지어놓고 건축물에서 임대료를 받는 건축주가 제 꿈입니다. 근데 건축물을 지으려면요, 땅을 갖고 있어야죠. 땅 갖고 있는 분들을 보통 저희가 지주라고 얘기할 거고, 이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분들하고 내기한다는 건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주하고 내기하면 뭐구나, 바보구나 해서 여러분들 여기 지주, 내기, 바보라고 적어드린 게 요 지금 6개를 저희가 줄여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8번째 보시면 내화구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화구조는 뭐 뒤에 방화구조라는 것도 같이 학습이 되셔야 되겠지만, 화재를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걸 보통 저희가 내화구조라는 얘기를 하고요. 방화구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재의 확산을 막는 구조를 저희가 방화구조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각 주요 구조부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저희가 내화구조로 인정합니까? 라는 기준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앞에 내용을 보시면요. 얘는 철근 콘크리트 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은 철골조, 그 다음은 기타 구조에 대한 얘기를 나열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전부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저랑 또 중요한 내용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벽은 두께가 몇 cm 이상 되셔야, 10cm 이상 돼야 저희가 다음과 같이 내화 구조로 인정받는 건데, 하나만 더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벽돌조. 보통 우리가 조적공사에서 벽돌이라고 얘기하는 건 19cm 이상이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시공시간 가시면 배우시겠지만 여러분들, 자,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벽돌을 이렇게 그리면 요걸 보통 우리가 길이라고 하고요. 얘를 보통 우리가 마구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보통 높이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표준형 벽돌인 경우에는 이 길이의 값을 보통 190mm, 다시 얘기하면 19cm라고 하니까 이 벽돌을 하나 얹으면 뭘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화 구조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자세한 사항은 시공시간 가서 여러분들 학습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기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둥은 시험에 잘 물어보니까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기둥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무슨 지름이? 작은 지름이 25cm 이상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바닥이라고 보시는 건 두께가 10cm 이상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요 밑에 것들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될 텐데, 아까 제가 위에 부분은 뭐라고 했고요?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보통 철근 콘크리트를 RC조라고 하는 거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를 보통 SRC조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인 경우에는 두께에 상관없이 내화 구조로 인정받는 건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철골조인 경우에는 누구만? 계단만 해당이 됩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랑 한번 나열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보시면 여러분들 앞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 건, 첫 번째 정리 나오는 게 벽이었죠. 자, 벽은 무조건 두께가 몇 cm 이상이에요. 10cm 이상이 되셔야 될 것 같고, 그 벽 말고 여러분들 벽돌 같은 경우에는 벽돌 한 장을 쌓을 거니까 몇 cm 이상? 19cm 이상 봐주시면 되고, 바닥도 몇 cm 이상이에요? 10cm 이상이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기둥은 저희가 무슨 지름이? 작은 지름이 얼마 이상? 25cm 이상이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셔야 내화 구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께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보시는 건 철근 콘크리트죠. 우리가 뭐 앞에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까지 포함하시고, 여기는 누구까지? 철골까지 이렇게 보시면
철골은 두께에 상관없이 인정받는 게 누구라고요? 계단이라고 보시고, 철근 콘크리트는 제가 좀 재밌게 여러분들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개라고 하시면, 보는 여러분들 그냥 보하는 거고요. 시는 그냥 지붕 생각해 주세요. 네, 개는 계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화 구조는 시험 문제 출제가 자주 됩니다. 꼭 머릿속에서 얘를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밑으로 내리시면 이번엔 방화 구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방화 구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철망 몰타르 바르기는 여러분들 2cm 이상, 다음과 같이 2번, 3번에 대한 얘기는 2.5cm 이상. 얘도 보시면 흙이라는 얘기 나오면 두께에 관계없이 방화 구조로 인정받습니다 라고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대학생 때 여러분들 캠프파이어 끝나고 나면 그 불 이렇게 장작 냈던 것들을 불을 꺼야 될 거잖아요. 그럼 제일 첫 번째 그 불을 끄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껐던지 잘 기억을 해보시면, 남자분들은 삽을 들고 가서 그 위로 뭘 덮게 되죠. 흙을 덮게 되죠. 그러니까 흙 나오면 두께에 상관없이 뭘로? 방화 구조로 인정을 받겠다는 뜻이고, 위에 두 개는요, 저는 그냥 그렇게 외웁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이 이상이라고 나오는 건 그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방화에 대한 내용의 기준에 적합성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철자 보이면요 그냥 2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진 전부 다 몇 cm 이상, 2.5cm 이상이 필요하고요. 두께에 상관없는 건 캠프파이어 끝나고 나면 뭘 덮겠구나, 흙을 덮겠구나 라는 정도로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화 구조하고 방화 구조는 시험이 돌아가면서 시험이 출제가 많이 되는 거니까 이쪽 두 가지는 꼭 정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건축 재료 갑니다. 건축 재료는 불연 재료라고 하면요, 연기,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얘기하는 거고, 준불연 재료는 똑같이 불연 재료의 역할을 하지만 거기보다는 성능이 조금 낮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연 재료보다는 준불연 재료가 성능이 좀 낮은 거고요. 난연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거를 얘기합니다. 내수 재료는 내수성을 가진 물에 강한 재료를 얘기하죠. 실례로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건축 재료가 아닌 것을 1번 불연 재료, 2번 난연 재료, 3번 내수 재료, 4번 방수 재료, 이렇게 보통 물어보면 단번에 몇 번이라고? 방수 재료라고 잡아내는 겁니다. 법규에선 방수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건축 시공 시방서에서 물을 여러분들 막는 재료를 우리가 방수 재료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때를 이렇게 보통 시험에 나옵니다라는 걸 예를 들어 드린 거죠. 자, 11번부터 이제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얘도 시험 문제에선 출제가 자주 되는 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실게. 저희가 얘기하시는 건축은요, 일단 누구를 먼저 정리하시면 돼요. 신축하고 증축을 먼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개축하고 재축에 대한 얘기를 같이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을 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5개만 건축 행위라고 보고요. 절대로 시험 문제에선 아무리 꼬드겨도 대수선은요 건축이 아닙니다라는 걸 미리 먼저 정리를 하십시오. 그럼 신축하고 증축의 공통점과 재축과 개축의 공통점을 먼저 나열해 보시면, 얘는 종전 규모가 있고요. 그 다음 새로 지었던 복구 규모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복구가 커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얘는 종전 규모가 있고 복구 규모가 있으면요, 무조건 종전 규모 범위 안에서 어떤 행위를 갖추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신축을 정리하는 건, 자, 1번 볼게요. 얘는 없는데 새로 지은 걸 얘기합니다. 새로 축조라고 보시고, 얘는 있는데 늘리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늘리면 보통 증축이라고 하죠. 두 번째 정리하시는 건 완전히 해체하시고 또는 멸실하고 지으면 신축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일부분을
해체하거나 멸실해서 지으면 증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속의 용도가 있는 건축물에다가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지으면 저희가 보통 신축이라고 하고, 증축을 얘기하는 건 주된 건축물이 있는 곳에 부속의 용도의 건축물을 지으면 다음과 같이 증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교재에 있는 거니까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 거고요. 개축은 가장 특별한 얘기가 해체라는 말 나오면 일단 개축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 재축은 멸실이란 말 나오면 재축에 대한 걸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해체라고 하면 뭐 별거 아니,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될 게, 예전에는 철거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을 겁니다. 근데 이젠 철거라는 용어 대신에 해체로 전부 다 바뀌었어요. 해체는 제가 건축물을 뭐 여러 가지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거해버리는 모든 용어들을 총칭해서 해체라고 하는 거고, 멸실은 건축물이 너무 노후화됐거나 아니면 자연재해에 의해서 건축물이 부서져 버리는 걸 멸실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두 용어를 여러분들 조금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돌아가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신축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신축하고 증축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박스에 대한 얘기가 공통점이죠. 복구 규모, 종전 규모보다 커야 됩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한 것, 기존 건축물이 있는 곳의 규모가 증가된 겁니다. 뭐 높이가 증가될 수도 있고 층수가 증가된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기존 건축물의 전부입니다. 전부를 해체나 멸실한 다음에 종전 규모보다 어떻게? 크게. 그게 이 말이고요. 기존 건축물에 아까는 전부였지만 이번엔 일부를 얘기하는 거죠. 종전 규모보다 크게라고 얘기하시는 게 또 공통점을 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속의 건축물만 있는 곳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고, 주된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서 부속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서 여러분들 이제 개축하고 재축도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축과 재축의 공통점은 또 이 박스를 보시면 돼요. 항상 종전 규모 범위 안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특히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서 뭐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체라는 걸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체라는 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는 꼭 무슨 말 정리하셔야 됩니까? 멸실이란 말 정리해 주셔야죠. 건축물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대해서 멸실되는 경우는 저희가 보통 재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를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드렸냐 하면요, 여러분들 이건 이제 대수선 가면 구분을 해낼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3 이상이라고 돼 있고 대수선에서는 3개 이상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넷 중에 3 이상이란 뜻은요, 종류로 3개를 건들라는 뜻입니다. 대수선에서 3개 이상이라고 하는 건 내력벽 3개, 기둥 3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3 이상과 3개 이상에 대한 의미는 대우선 가시면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위치를 옮기는 행위를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건축에 대한 종류를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건 각 용어에 대한 정의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건축의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수선이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는 것, 증설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요 기준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특히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여기 보이는 내용이 아까 누구하고 개축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개축은 여기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3 이상입니다. 종류로 3개. 여기선 하나당 각각이죠. 그러니까 기둥 3개. 그럼 대수선. 보 3개. 그러면 대수선. 아니면 기둥보, 지붕틀을 뭔가 했습니다. 뭐 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뭘로 보셔야 돼요? 개축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그 차이점을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의 증설 해체나 수선 변경, 그 다음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세대 간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위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 벽면적의 30회배 이상의 수선 변경, 30m의 제곱이라고 원래 해야 정확한 명칭이겠죠.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오시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말로 정확히 표현은 못하겠지만 어떤 이론인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건축물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기능 향상을 위해서 자, 첫 번째는 대수선하는 거, 두 번째는 증축하는 거, 세 번째는 개축하는 것까지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개축이 없었고요. 그냥 증축하고 대수선하는 행위만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축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글자만 따서 제가 증대는 커지는 건데 앞에 죄송합니다. 개자가 붙으면 많이 커지는 거잖아요. 요즘 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내가 좋으면 기분이 증대인데 너무 좋으면 개증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니까 리모델링이란 용어 나오시면 저렇게 용어를 좀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오셔서 실내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이렇게 구획을 하거나 아니면 벽,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의 재료로 장식물을 설치하는 거. 실내 건축이니까 어렵지 않게 얘는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자, 15번 보시면 건축 관계자가 나옵니다. 이 건축 관계자는 여러분들 시공 수업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공과 많이 겹치죠. 자, 첫 번째는 건축주입니다. 건축주는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가장 큰 힌트가 이겁니다. 공사를 발주하거나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뭐라고 할 거예요? 건축주라고 보통 얘기를 할 거고. 설계자는 뭐 자기 책임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지만 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뭐 건축사 보이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을 행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건 공사 감리자를 얘기합니다. 공사 감리자는 읽어보기 전에 감리자가 하는 일이 정말로 많긴 하겠지만요. 딱 세 가지로 줄여서 뭐 하냐면 지도하고 확인하시고 검토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사 감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뭐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 무슨 내용을 작성합니다 하면 만세 하면서 그거 찍어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도, 확인, 검토입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쭉 보시면 여기서 뭐 했고 확인하죠. 그다음 쭉 보시면 지도하고 그 다음 감독하고 뭐 감독이라는 말도 뭐 그렇지만 검토한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한 말 아닌가 싶고요. 자, 공사 시공자는 건설산업관리기본법에 따라서 뭐 건설 공사를 행하는 자라고 해서 시험은 공사감리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건축주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많이 지루하신 내용이었을 텐데 마지막 내용 건축위원회 내용을 설명합니다. 건축위원회는 크게 중앙건축위원회가 있고 지방건축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앙건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지방은 말 그대로 지방에 설치가 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위원은 뭐 70명 이상, 여기는 뭐 25명에서 150명 이하가 되는 거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임명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겠다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겠다는 거죠. 뭐 굳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런 내용까지 출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축 기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면 결국 이 정도 문제로 건축 기사의 당락을 좌우하게 되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통 이런 형태로 많이들 물어볼 거예요. 중앙건축위원회가 하는 일이 맞는 것은 아니면 지방건축위원회가 해야 되는 심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텐데 이걸 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반대로 하나를 더 물어볼게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할까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큰 일을 할까요? 라고 하면 그냥 제가 짐작만 해봐도 중앙에 있는 분들이 큰 일을 할 겁니다. 여기는 작은 일을 할 거고. 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 시행령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건축 대우선 용도 변경, 건축물 설비 설치 공작물 축조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이나 제정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장관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해야 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규정한 심의사항. 저 이런 거 못 외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뭐 법 바꾸는 거, 뭐 시행령을 좀 수정하는 거, 그런 큰일은 누가 하고 다음과 같이 중앙에서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건축조례란 말이 힌트일 겁니다. 이게 지방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축법은 중앙에서 할 거고 조례는 당연히 지방에서 하겠죠. 건축선의 지정에 대한 건 나중에 여러분들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학습이 되실 텐데 내 집 앞에 내 땅에 선을 긋는 건축선은요. 당연히 중앙 애들이 내려와서 할 게 아니잖아요. 지방에 있는 애들이 와주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건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했던 게 몇 층 이상이죠? 16층 이상이죠.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었죠?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 종, 판, 숙, 운, 의 이렇게 여러분들 꼭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첫날 수업인데 어찌 보면 건축법에서 가장 여러분들 좀 귀찮아하는 내용이죠.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면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요 용어가 정리가 되시면 다음번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면서 학습하시는데 물 흐르듯이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깐 쉬시고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저랑 해당 단원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